돌아가시면서 혹시 뭐 질문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저희가 답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질문 하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이제 대학원 9월부터 가게 되는 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부생 마지막 학기여서 좀 여유로운 상태고 이제 미국 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네, 저한테 대학의 전공이나 뭐 죄송합니다. 조금 더 주시면. 네네. 현재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지아텍 머신러닝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텍 이제 입학 앞두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근데 저한테 갑자기 원래 학부생 때는 시간표도 다 짜져 있고, 그다음에 방학 때도 뭐 인턴이나 이런 걸로 바빴는데, 저한테 갑자기 시간이 엄청 많이 주어지니까 되게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학원생이 되면은 전부 다 누가 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시간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임 매니지먼트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통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따라가지고 다르긴 하겠지만,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근데 요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가서? 맞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얻고 싶어가지고요. 갔을 때 가장 전 유학을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키스트에 있었는데 저도 합격을 해놓고 이제 그 사이에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같이 있던 박사님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뭐 텍스트북을 읽겠대요. 그러니까 하면은 너무나 논문들을 읽을 게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책 한 권을 쭉 읽을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같으면은 놀아요. 왜냐면 앞으로 점점 바빠질 거고 회사를 다니면 사실은 뭘 한 4시간이 4시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일주일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정말로 가야 되는 방향과 동떨어진 걸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살면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과 일치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거랑 정반대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것들이 약간 또 다른 디멘전을 열어줘서 내 삶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래 한 가지만 더 혹시 약간만 더 붙여볼게요. 저는 대학원 그러니까 입학하기 직전에 뭐 했느냐? 인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했었고 선배들한테 공통되게 나오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놀으라는 거거든요. 좀 미리 놀아놓으라고. 왜냐면 이제 못 놀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단은 저는 유학을 제가 미국에 연구를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한국인들의 숙제인 영어 공부. 그리고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보면 대학원을 왜 가느냐, 아니면 대학원에서 뭘 이루고 싶으냐, 아니면 대학원 나오고서 예를 들면 미국에 놀러 앉고 싶으냐, 학교냐, 산업계로 갈 거냐 등등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능력을 얻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 대학원 가면 자기 시간 자기가 쓸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한 1년차, 2년차의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교수님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수님은 되게 자율적으로 많이 권한을 좀 주게 되고, 어떤 교수님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학생의 1분 1초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미리 여쭤봤는데 랩실 분들한테 되게 자유롭게 놔두는 교수님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잘 맞았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분보다는. 그럼 좀안 놀아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험을 좀 해보세요. 대학원 가게 되면 이제 특히 미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도 별로 없을 테고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최소 몇 년 동안은 어떤 뭐 넓은 세상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 아까. 네네.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인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좀 앞선 질문이긴 한데 근데 그 가서 인턴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제 좀 말이 있던데 그 개인적으로 대학원생 방학 때 연구에 온전히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턴 같은 데서 인턴하면서 이제 회사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자꾸 물으시는 게 딱 본인 스타일이 이렇게 빡빡하게 사시는 거가 더 편안하고 약간 너무 널널하게 풀어져 있으면 좀 불안하고 그러셔서 계속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시면 인턴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에만 방해가 안 되면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인턴도 이제 뭐 파타임 있고 풀타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 또 인턴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다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1, 2년차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허락 해주셔가지고 저기 학보사 저기 그 포항대 신문사라고 있는데 대학 신문 거기서 학생 기자한테 뭐 보통 저기 뭐냐 개건 기자를 했었어요. 대학원생이니까 그때 칼럼도 많이 쓰고 포항에 되게 석학들이 오시면 기자랍시고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뭐 매경에 칼럼 쓰고 하지만 그때 칼럼 썼던 게 지금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포항대 신문에 칼럼 썼던 거를 그 실력으로 매경에 칼럼 쓰고 있는 거니까 되게 웃긴 일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멘전을 열어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으면 해야죠 뭐. 네. 연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객이 정도가 되면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리 좋지는 않겠죠. 오상. 또 질문하시면 조금 뒤쪽에 계십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Q&A 한 1시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책임을 안 지고 있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페이스북으로 그 두 분 포스팅 정말 열광적으로 잘 보이는 한때 그 최현석 선생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간단한 그런 질문 받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답해 주시던가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다행인데요. 제가 장문을 보냈는데 그보다 2배 더 길게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저는 답을 안 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무슨 질문을 하셨던가요, 혹시?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고 그 군대를 병역특례 제도에서 강남역 근처에서 IT 회사에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과 3학년 때 최현석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제가 지금 의과대학 다니고 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방학 때 그때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긴 방학이 3달짜리 방학이었어요. 그때 어딘 가서 인턴을 하고 싶은데 그 인턴을 가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그냥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질문을 지금 또 드리고 싶은 균호 분이시죠? 네, 지금 균호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베이글랩스라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네. 지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제가 지금 비록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은 그 균호라는 회사에서는 주로 AI를 이용해서 의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회사고 저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전문의를 하든 박사를 하든 그런 실제 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석사 또는 박사를 졸업한 소위 그 가방끈이 긴 분들을 회사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 최현석 선생님께서도 이전에 책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전문성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땄다는 것은 박사 학위를 위한 논문을 썼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박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정말 내로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기가 쓴 그 논문에 대한 굉장히 내로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어딘가 실무로 적용을 할 때, 또는 어딘가 회사에 뭐 취직을 한다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저는 제가 어느 대학에서 뭐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가 나왔는데, 저는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 알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소개를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파리 뒷다리의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한 전문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로 가면 약간 좀 애매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 한 3분 하셨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잡을 구하실 때도 그 잡 디스크립션, 그 잡디와 나의 핏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역량도 있지만 그 잡이 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그게 사실 내가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어도 그게 안 맞으면 일단 안 되는 건데, 글쎄요, 그 파리 뒷다리 그 얘기도 보면 그게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도 박사 학위를 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그 스페시픽한 지식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박사 학위 때 논문 썼던 내용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박사 학위할 때 했던 연구를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로 뭐 먹고 살지 않습니다. 혹은 이제 포닥 가거나 랩 차리면서 그 분야를 조금 바꾸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 스퀘어가 제가 박사할 때는 그 이름도 없었거든요, 그런 분야가. 근데 이제 그 박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 박사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이든 뭐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든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이든, 그 역량은 이제 어디 가나 써먹을 수 있는 되게 유니버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과 계열의 이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왜 이학 박사를 데려가느냐, 예를 들면 생명과 박사인데 왜 맥킨지가 데려가느냐, 생명과 제약사 클라이언트들 컨설팅 하려고 데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트레이닝 받았던 것들, 사고 능력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든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 능력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파리 뒷다리 세 번째 이거 하더라도 그 인접 영역에는 그 능력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만나는 게 이거 처음이지만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투자하고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의료 인공지능 회사인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이시면서 개발자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주변 인접 영역을 이용하라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만이 아닐 것 같아요. 최현석 박사님 간증해 주실 분 없나요 혹시? 메신저에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화성에서 노가다하는 직장인 홍진영이라고요. 저는 여기 오게 돼서 여쭈고 싶은 게, 제가 내년 상반기에 파트타임으로 석사를 준비 중 하는데, 제가 석사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직무 전환 목적으로 파트타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은 재료공학인데 석사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쪽으로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챌린지 받게 될 점은 저에 대한 그 정체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챌린지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직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요. 그럴 때 제 전문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있을지, 그게 여쭈고 싶습니다. 질문은
그 오기 전에 적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와서 지금 생각해서 적었어요. 아 그렇군요. 잊어먹을까봐 적으신 건가요? 근데 제가 앞에 내용 좀 늦게 와서 퇴근하고 아. 늦게 와서 못 들어가지고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기계과 출신이에요. 기계과 출신이고 컴퓨터공학을 부전공을 하게 됐지만 되게 학점도 낮고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죠. 아 내가 학부 때부터 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든 AI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마치 뭔가 빠른 달리기를 하는 그 스포츠 경기에 올라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거기 올라타는 순간 일렬로 세워져서 어떻게 좀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길에 올라타지 않으려면은 본인만의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다른 면이 저같이 패국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재료과학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뭐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든지, 아 이거 핫하니까 하라 라든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앞으로 쓰이게 될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본인만의 무언가는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일렬로 세워진 곳에서 약간 중하위권, 중위권 이거밖에 못 되실 거 밖에 없으니까. 네. AI 분야에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뭘 보여주는 게 좋나요? 쩌는 논문들? 네. 쩌는 논문들 하고 깃허브에 올린 깃허브에 별. 좋은 코드. 네, 그 정도? 근데 깃허브 별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 실력자는 실력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나면 제 꼬리를 내리죠. 근데 바꾸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전공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제 업계 종사하는 쪽이 반도체 쪽인데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겠지만은 거의 필드 잡이 많아요. 공대 4년제 대졸 출신으로 오게는요. 그래서 그 필드 잡의 한계를 보자면 이제 차장, 부장 아니면 수석 것들 보면은 이제 끝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내가 롱런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송곳을 내가 하나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던 것 중에 방법이 저는 석사를 파스타임을 하겠다였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같은 거를 엄청 더 잘하거나 남들이랑 좀 다른 걸 하거나. 그래서 그 다른 걸 어떻게 하느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원래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전공에서 이제 생명과 쪽으로 도망 나온 케이스인데 코딩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어쨌든 간에 이제 엮으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전문성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만의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요즘에 되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졸업할 대학원에 있을 때랑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 전통적으로는 논문일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대회도 많잖아요. AI 같은 것들은 대회 입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유튜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셔가지고 발이 넓은 거, 네트워크 넓은 거 많이 알려지는 것도 하시는 되게 좋은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되시던지 새로운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조회수 안 나오지만. 네, 저는 구독자 10,000명 넘었습니다. 몇 명이시죠? 어제 계정을 파가지고 아직 100명이 안 됩니다. 원래 제 개인 계정의 사장을 지금 옮겨왔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프로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좀.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다른 AI 연구자 분들과 미드업에 있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가 네이버랑 카카오 브랜드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이버 클로바에서 오신 이활성님께서 주신 말씀은 러닝 커브가 빨라야 된다. 러닝 커브가 빠르다는 얘기는 지금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갑자기 확 잘해지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변신을 했을 때 확 잘해지고, 이런 러닝 커브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팀 내에서도 사실 갑자기
뭐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다거나 뭐 서버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뽑거나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팀 내에서 어떤 사람이 붙잡고 빠르게 공부해서 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뛰어난 사람은 그런 거를 정말로 러닝크보다 빠르게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온다고 하니까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라서 지금 변신하시는 것도 변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러닝커브를 빨리빨리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변신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카카오 브레인 분은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고 달라야 되고 내가 많은 인터뷰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달라서다. 근데 그 다르다는 거는 그냥 뭐 이상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잘하는 쪽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고 잘하고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혹시 그 이과 계열, 뭐 공과 계열 말고 그 뭐라 그러죠? 예체능이나 문과 계열에서 오신 분 얼마나 계신가요 혹시? 네. 네. 아마 그분들은 이제 이 말씀 원하지 않으실 텐데, 뭐 공대나 신기술 분야, 테크 분야는 오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살기가 피곤해요. 워낙 빨리 바뀌어가지고 계속 배우고 진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뒤처쓰는 게 되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바뀌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예를 든 회사들이 뭐 카카오, 뭐 네이버, 클로버 이쪽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에서 AI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앞으로 얼마나 꽃이 필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저는 제 강점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조업 필드 경험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걸로 해서 되게 펜실하게 조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리님 되게 팬인데 네. 한국일 기다렸는데 이거 책도 다 왔거든요. 네. 나중에 사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제 글도 있는데.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쪽에 있으시면. 전달은 해주시면 전달 좀. 예, 안녕하세요. 네, 학부생 때 그 슬라이드쇼에 올라왔던 걸 봤는데, 이제 저는 그때 시간이 좀 흘러서 서울대학교에서 융합학원 2학기차, 석사 2학기차 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심리학이랑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간점에서 인간 행동이랑 이제 텍스트 처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속은 인문대학이거든요.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배나 후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학계에 미련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다들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과에서 박사로 다시 들어갔거나 석사를 졸업하고 그 친구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데 우리가 석사를 하고서 내가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분야에 가서 기업이나 현장에서 3년, 5년 경험을 쌓는 거랑 우리가 이 학교에 계속 남아서 박사를 하면서 얻는 경험으로 박사를 하면서 쌓는 게 과연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결국 교수가 되거나 연구자가 될 거가 아니라면 이 학교에서 얻는 경험이 필드에 나가서 쌓는 경험보다 더 유익할까? 우리가 이걸 기회비용으로 박사라는 학위를 위해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들끼리는 물론 결론이 안 나오죠. 계속 학교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윤선민 같은 경우는 박사도 하시고 최근에 스스로 기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비웃는 건가요? 다른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또 우리가 학교를 나가지 않고 박사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실 모든
대답에 맞는 키는 뭐냐면 결국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겁니다. 그래서 다 케바케예요 사실은.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 혹은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 하는 거하고 내가 대학원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도 좀 같은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비슷한 측면은 뭐냐고 하면 결국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 대학원이든 기업이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과업을 달성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펀더멘털한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돈 되는 걸 안 해도 되는 게 대학원이에요. 그게 되게 큰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업에 가게 되면 뭐 스타트업은 아주 당연하게 당장 돈 벌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왜냐면 뭐 지금 돈 남은 게 얼마 없으면 당장 다음 달 돈 벌자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이제 대기업에 있다고 해도, 제가 대기업에서 이제 뭐 팀장을 할 때도 전 연구소에 있는 팀장이었는데, 아주 길게 봐도 적어도 3년 이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대기업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구글 같은 데 있지 않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좁아지는 것이고, 뭔가 펀더멘털한 역량을, 그러니까 그 주제이든 어떤 역량이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있게 되면 돈을 안 벌어도 되죠. 그리고 교수님이 고민하시면, 연구비 따오는 거 교수님이 고민하시면 되니까 뭐 같이 그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계속 말씀하신 펀더멘털한 것들, 좀 더 근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들, 예를 들어 어떤 딥러닝이든 그게 어떤 시험 어떤 주제이든 단순히 어떤 어떤 몰레큘이든 그런 거 내가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기업 연구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을 3년, 5년, 8년 한 가지 주제에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은 대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대학 연구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바에 필요하시면 그걸 하셔야 되고, 혹은 이제 나는 정말 필드에 나가서 진검승부를 하면서 돈도 벌고 펀더멘털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의미로의 성과를 얻겠다, 그런 이제 사실은 대학원에도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죠. 제가 또 어제 오셨던 또 분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소카에서 오신 김상훈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을 뽑는가, 뭘 중요시 생각하는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코딩을 잘하고 실전적으로 잘하는 사람. 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운데이션이 되게 탄탄한 사람.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실전적으로 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드에서 5년, 10년 구르면 정말 잘하거든요. 대학원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대학원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건 파운데이션이 좀 더 튼튼하겠죠. 근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서 어느 쪽을 가든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뻔한 답이죠. 감사합니다. 아까 또 손 드신 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석사 시작한 이제 머신러닝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데드라인이 13일 남았어요. 근데 여전히 결과는 안 나오고 아직 한 줄도 못 적는 상태인데,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너무 코딩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여기로 달려왔는데, 혹시 연구가 안 될 때 본인만의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석사 얼마? 지금 1학기. 석사 1학기요? 네. 논문을 벌써 써요, 근데? 저희 연구실이 다 보통 빨리 쓰더라고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초안을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데드라인 아니요. 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퍼블리시 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네. 그러니까 풀로 다 한번 쓰는 거죠. 네. 그래. 연구가 안 될 때 어떡하느냐. 근데 교수님도 별 기대 안 하시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잘 오셔도 돼요. 슬럼프는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금은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1년차 1학기 때 겪는 것들은.
연구는 항상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많죠. 저기 일단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앞으로 쭉 갈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빡세게 하거나 한동안 좀 손을 놓거나 뭐 운동선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야구선수도 슬럼프 오면 아예 배트 쳐다보지도 않는 분도 있고 스윙을 더 많이 돌리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은 스윙을 한 1000번 더 돌렸던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더 빡세게 하면서 그런 슬럼프를 좀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아직 그 1년차 4월달이면 한 서너 달 된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신 지가. 아마도 교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을 테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정도이실 것 같아서 연구를 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논문을 쓰지 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같은데. 네. 저는 예상하셨겠지만 배트를 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놓으신 것 같고 어차피 안 나옵니다. 없어서 어차피 안 나오니까 깔끔하게 포기하시고요. 이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 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한테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아실 수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또 아까 여기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고요. 지금 직장 7년 다니고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풀타임 대학원으로 하시면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차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정비 쪽 시스템에 대한 좀 구축을 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미국 엠브리리들 그쪽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석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 40% 정도 진행을 했고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휴직을 다음 달부터 내서 이제 석사를 좀 더 집중하고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한 2달 남짓 주는 지금 형식이어가지고 아까 박사 논문 쓰실 때 2년 이렇게 막 무한루프로 도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다가 그럼 나는 어떻게 2달 만에 이 논문을 쓸 수 있지? 라는 좀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은 석사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사 논문하고 일단 그게 저 같은 경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석사는 뭐라도 뚫어서 내면은 만족하는 게 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뚫어서 논문을 내서 해외 학회에 어떻게 억셉 돼가지고 쓰면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박사 논문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박사 논문은 그 하나를 뚫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박사 과정 동안에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게 이런 거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논문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석사 때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했던 것만으로도 박사 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만족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졸업 여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석사든 박사든. 근데 그게 이제 전공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사 졸업 여건이 이제 임팩트 팩터를 몇 점 이상 채워야 되는 거여가지고 해외 전월에 논문을 내지 않으면 임팩트 팩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무한루프를 돌면서 하는 거거든요. 석사 논문은 사실 저는 통합 과정이어가지고 석사를 안 거쳤는데 국제학회에 내야 되나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2달 안에 뭘 쓰셔야 되면 2달 안에 임팩트 팩터가 있는 논문에 아마 논문을 내기 쉽지 않으실 테고 아마 학교에서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논문을 한번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사 졸업하시기 위해 가지고. 일단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서 네.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캡스톤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논문으로 결국은 이어져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항공 쪽하고 어떤 시스템 공학하고의 좀 연관성을
이렇게 지어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또 데이터의 픽업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실험을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전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온라인 과정 또 집중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제너럴한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어떤 뭐 어디에 어느 정도로 해야 정말 영향을 졸업 교육권에 만족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눈을 떠서 더 넓은 세상을 보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생각으로 졸작을 하나 남기시고 다시는 그 논문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느낌? 이 조언 맞나요? 이제 사실 학과마다 달라서 그게 뭐 다시 졸업 요건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거기 맞는 걸 타시면 되는데 석사는 사실은 이제 어떤 뭐라도 하면 졸업하기는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보면 그 통합 과정에서 연구 잘 안 맞거나 이제 뭐가 이제 나는 뼈가 차야겠다. 그러면 이제 석사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석사도 안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동안 하던 일들 정리해가지고 대충 이제 논문 형식으로 쓰고 다시 나가거든요. 그리고 뭐 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엄청 어려운 연구는 아마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2년 동안에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않았다는 걸 정도를 잘 설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석사를 좀 빨리 올해 안에 끝내고 박사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 박사를 그러면 또 이끌어간 그쪽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 또 결혼도 했고 뭐 자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와이프가 직장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가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박사에 대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는 못했고 이제 제가 좀 더 고민스러운 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쪽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관한 다른 석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현재 석사를 마치고 따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지금 많은 질문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절반은 저를 보고 오신 겁니다.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네, 절반은 이쪽이고 네. 절반은 이쪽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대학원 가실 필요 없고요. 공부하실 메터리얼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도 대학원 하시니까 뭔가 본질과는 상관없는 뭔가 괴로우시잖아요. 뭔가 요건을 맞춘다거나 형식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본질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배우고 싶다면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대학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단순히 전문 지식을 얻는 왜 가지고는 지금은 특히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은 대학원 가면 시간 낭비죠 사실은. 네. 그걸 배우기 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테리의 딥러닝 톡이라고 구독자 1만 명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나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가지고 요즘에는 뭐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대학원이 그걸 위한 곳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것만 위해서 대학원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손안 드시더니 뒤에서 한번 들으시죠. 뒤에서 계속 선택이 안 되면 좌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건 뒤로도 하겠습니다. 네, 뒤로 한번 갔다가 네. 아니요, 제일 뒤쪽에. 봐봐,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 눈에 보이질 않아서.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학교
앞으로 마지막 학기로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연건으로 오셨을 때도 좋은 정보 감사하게 잘 들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교실에 계십니까? 지금 전중 네. 기초요. 네. 말씀을 해버렸네요. 네, 아무튼. 제가 잘 생각 못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인적성에 아까 말씀하신 강의 내용에서도 이제 자기 흥미나 적성이 맞아야지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단순히 생물학에 대한 흥미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흥미는 동호회 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목적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지 내가 PhD가 될 자격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로 어림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의 흥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아까 슬라이드를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그게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상적인 얘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연구실에 가고 싶어 죽겠어. 혹시 나는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 분 머리를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비현실적인 캐릭터예요, 사실. 글쎄요, 지금도 저는 그런데 제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소름 끼치죠. 근데 이게 보면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말씀드린 이상적인 내용인데 가장 좋으면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 죽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책에 썼지만 썼나 얘기를 아무튼 뭐 그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교수님들이 이게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 물어보거든요. 이 연구를 왜 하시냐, 이거 재밌냐, 얼마나 재밌냐,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업으로 삼으시고 잘 하시는 분들께 특히 기초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게 사실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게 뭐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필요 조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제가 흥미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나는 별로 흥미가 없고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뜬대, 뭐 인공지능이 뜬대, 딥러닝이 뜬대,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그 분야가 어떤지를 모르고 대학원에 가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 실제 예시를 뭐 한 2가지 정도 제가 책에 썼나 그럴 텐데 어떤 경우냐면 제가 하기로 했던 연구실이 이제 그 생명과 저는 반 연구실 2개에서 했는데 한 연구실은 PC방이랑 똑같아. 생명과 반인데 그 컴퓨터만 있는 거예요. 그냥 생물 정보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처음에 왔는데 그 파이펫을 들고 내가 있었어요. 파이펫을 실험하지 않는데 이걸 들고 온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옆방에는 이제 저기 마우스 실험하는 곳인데 나는 동물 보호원자야. 그 방에 가면 잡두로 생쥐를 잡아야 돼. 과거 보니까 그런 방인 거야. 그걸 모르고 하는 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망이든 혹은 본인의 이 적성이든 그런 것들을 알고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 교수님이 하신 적성은 동아리의 것이다.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저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흥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바이올로지 쪽에서도 이제 저도 한때 꿈을 꿨었지만 CLS 쪽으로 NGS 기반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옆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데이터 사이언스가
필수적인가에 대한 약간 현실적인 양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이올로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바이올로지는 아닌데 뭐든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NGS가 뭐냐면 DNA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하는 건데 NGS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제 맞는 키 결국에 뭘 하시려고 하는 따라 다른 건데 많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라고 하더라도 특히 NGS를 하시면 데이터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NGS가 결국엔 그 디지타이즈 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셔야죠. 데이터 분석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NGS 뜻을 몰라서 그랬는데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이긴 한데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손정희 회장님이 AI를 전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특수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되게 지금 엑셀이나 뭐 MS 워드 쓰듯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질문 있으신 분? 아이고 이거 저희가 답변을 조금씩 짧게 해주는 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네. 나연이야? 지인 찬스. 저희 마이크 목소리 이게 너무 작아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 거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아까 뒤쪽에 보니까 좀 잘 안 들리. 저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안 나오는데.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이를 알았는데 이 프로는 약간 입에 여기다 대고선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마추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들리더라고요. 편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1시간 얘기를 할 수 있나 봐요. 힘이 덜 들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이랑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의 어떤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졸업한 서울대인가요? 네? 아닙니다. 서울의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이제 막학기 학생인데 그 졸업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얻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리서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릴레이트웍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퍼블리시드해서 억셉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논문이 지금 하고 있는 논문이요. 그러니까 연구의 연구가? 네, 제 연구가 이렇게 1년 정도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비슷한 제품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릴레이트웍인데 저희가 넣지 않았던 걸 찾았는데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커피 우유라고 하는 거를 저쪽에서는 아이스라 카페라떼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을 그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이렇게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논문의 딱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너무 어려워서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글도 쓰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두리뭉실한 어떠한 지식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탁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실 것 같아서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팁이 있으신지. 질문이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되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연구팀이 비슷한 연구를 한 게 있더라. 연구팀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품이 네.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연구가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었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때 음악에서는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정확히 어떤 분야를 한다고 하셨죠? CS. 네.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내용을 아주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답을 해드리면 그게 뭐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일단은 연구의 임팩트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의미 부여를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느냐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요. 어떤 연구자는 찾아내지 못했던 의미를 같은 데이터를 보고 그 되게 중요한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대가죠. 소위 말하는 빅가이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결과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의미 부여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아주 큰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저기 뭐 되게 쓸모없는 일을 했다, 시간 낭비했다고 보지 않는데 그 의미를 그러니까 리뷰어들이나 학계도 설득할 수 있는 의미 부여를 하셔야겠죠. 제가 생각해 질문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 장르적 유사성 그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잘 명료하게 끄집어낼 수 있냐 했잖아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미 부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내가 내는 논문 사실 별로 의미 없거든요. 대부분이 별로 의미 없고 석사 때 내는 논문은 특히나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 혹은 기준이 유사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했고 본인이 독창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마무리로 논문으로 마무리 지었고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라서 막 아주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누가 지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얻을 거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가는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키든 글로 써서 따봉을 받든 뭘 하든 끄집어내셔서 정말로 잘 되는지 계속 되풀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페북에 글을 안 쓴다. 나는 뭐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안 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페북이 아니라면 딴 데라도 좋으니까 뭔가 글을 써서 명료하게 딱 전달하고 그거가 남들에게도 납득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리고 명료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글로 전달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 논문입니다. 그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대학원에서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발표에서 연구자가 종합예술가랑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게 되는 것도 그 대학원의 굉장히 중요한 하드 트레이닝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 PI 중에서 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논문 첨삭이에요. 그 아마 논문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어떤 분은 제가 논문 초안 써가지고 드리면 완전히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뜯어 고쳐가지고 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 대충 보고서 뭐 전반적인 코멘트만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교수님의 저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몇 개월 동안 그 몇 장의 글 가지고 이 문장 옮기고 저 문장 옮기고 이 배우 바꾸고 막 뭐 관계 대명사 바꾸고 다 이거 하면서 그 시간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그 피드백 받으면서 저는 그때 얻은 스킬들을 지금 이 책도 그렇고 제가 뭐 칼럼 쓸 때도 그렇고 뭐 제가 페북에 글 쓸 때도 그렇고 매일매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테크닉들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그 탐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글쓰기나 뭐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결국에 트레이닝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원에서. 저희가 아까 짧게 답변 드신 거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는 답변을 3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네. 마이크 꺼야 될 것 같은데 3분 지나면 질문 혹시나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 집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네. 저 한 가지만 더 있어요. 빨리 돌리는 거 아닐까? 그게 줄 서 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이런 릴레이트 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교수님께서도 막 이걸 왜 우리가 안 했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한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는 교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상처 줘서. 절대 교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다. 혹시 뒤쪽에서 질문하실 분?
여기 저맨 뒤에. 좀 가볼까요? 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마이크를 서로 뺏게 하는 거죠. 마이크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신 거죠?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 4년차에 접어드는 학생이고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까이 계시면 마이크를 잘안 네? 들리죠. 아, 가까이 계시네. 네, 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를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공감 많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셔가지고 되게 팬심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최근에는 여기서 책에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좋은 질문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사실 좋은 질문을 이제 답하려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가끔은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에 묻혀서 이제 좋은 질문 답변하지 못하고 질문 자체를 좀 잃어버리고 데이터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막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좋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 이제 순환 과정에서 보통 어떻게 다시 좋은 질문을 답변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좋은 질문은 대부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원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점점 더 현재의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계속적으로 타협하면서 한 계단씩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스텝을 만들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코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매몰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이라도 그 방향에 있어서 벽돌 하나를 쌓았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니까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졸업하십시오. 저도 못하고 있어요. 좀 비싼 답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은 질문을 더 쪼개보시면 풀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안 풀리는 이유가 질문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틀린 질문이 아니라면 조금 더 쪼개보시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오시면서 네. 또 계셨던 것 같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예, 주죠. 저는 일단 우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지금 두 분 다 박사를 하셨거나 하셨겠지만 이 박사라는 학위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1, 2년 해서 끝나는 과정도 아니고 박사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진학을 목표로 이제 GRE부터 지금 둘 중에 고르라면 일단 하지 말라.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은 저는 문대 쪽, 그러니까 관광 통역 쪽이거든요. 네, 하고 있는 박사를 왜 고려하십니까? 제가 이제 문대 쪽이고 하는 일도 이게 완전 이제 유통 무역 이쪽이다 보니까 좀 이쪽 생계를 봤을 때 멀리 내다봤을 때 요즘은 컴공 개발 쪽 이런 쪽이 많이 뜨고 있기도 해서 좀 독학으로 작년부터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쪽으로 또 직무를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직무 기본 요건 자체에 컴공을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집 공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저는 전공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작년에 권창현 교수님께서 이거 모임에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석사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 가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사 가는 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왜 그걸 거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길이 어쩌면 정답이고 가장 보편적인 길일 수 있어요. 석사까지는 그렇고요. 근데 박사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고 좀 이게 안 맞다고 점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지 어떤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교수고 직함이고 이런 타이틀이 주는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꼭 거기에 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주로 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특히나 30대 직장인으로서는 저는 뭐 박사를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다 접어두고서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고 몰입해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 4년 정도 쉬고 싶다. 아니 쉬는 게 아니죠. 연구에 빠져있고 싶다. 그러면은 박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년 가지고 안 될걸요, 근데. 저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에 그러니까 박사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지 않거나, 내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에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보면 이제 지금 GRE 준비하셔가지고 박사 하실 거면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한 7년 정도는 쓰셔야 되는 거니까 그 7년, 8년을 쓰시면서 그 7년 동안은 굉장히 기회가 없는 게 될 테고 돈도 못 버실 테고 그런 7년, 8년을 그 인생에서 써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박사를 한 거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돌아가서 박사를 할 거예요. 저는 말씀 쉽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박사과정도 얻은 것들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박사를 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드린 박사는 그냥 수단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지금 뭐가 전달이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10시에 문 닫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저희 사인은 어디서 하죠? 밖에 나가서 사인회도 한다고 빨리 끝나가시는데 계단에서 조금 더 쓰시죠 시간을. 네. 여기가 저 뒤에 하자고 빨리 드신 분 손을 빨리 드세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얘기들을 듣고 계신가요? 그럼 안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현재 이제 물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고요. 지금 후기 대학원 입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석사와 석박 통합 과정 두 가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제 현재 심정은 박사 과정에 되게 요즘 들어서 되게 무게감이 느껴져가지고 그 학교에 대한 석사를 하는 게 석사만 과정으로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건지.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석사. 박사를 하실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사. 저는 박사를 꼭 하실 거면 통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해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좋은데 석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박사를 하더라도 석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사란 한 가지 중간 단계에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심사를 받고 이런 것도 경험이 되고 그때 또 한번 멈출 수 있는 고스탑에서 스탑 사인 할 수 있잖아요. 석박 통합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 다녔다면은 석박 통합해가지고 뭐 군대 문제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게 맥센스한데 선택할 수 있다면 저 같으면 석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데 박사를 어차피 할 거면 석사를 거치는 뭐科를 통과하고 뭐 논문 따로 쓰고 하는 게 저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당신의 선택은?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통합을 하시면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석박 통합이 학교마다 학위 과정 평균 다르더라고요. 지금 포항에도 하나 지원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7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마다 다르고 연구실마다 다를 거예요. 또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빨리 진행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손 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로봇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4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대학원을 지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박사까지는 이제 생각 엄두가 안 나고 석사는 이제 무조건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석사 2년을 뭔가 좀 성공한 대학원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할까요? 네. 글쎄요, 성공적인 대학원생은 뭐 논문을 잘 쓰시고, 근데 결국엔 본인이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물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전공에 맞는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그러면 결국 좋은 성과를 낼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그게 이제 뭐 꼭 논문을 쓴다고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인간적으로나 그 프로페셔널로서나 성장을 하는 인연이 되셔야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답변도 이렇게 다 broad한 질문은 broad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건 저희한테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저기 손 빠집니다. 네, 어깨 빠집니다. 잡았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저는 학부 때 생명과학과를 나오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경수입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실험실이 막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교수가 되셔서 얼마 안 되셨고 학생도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친구가 영업해가지고 오늘 같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실험실이 제가 아주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배움에 대한 갈증도 되게 크고 제가 생명과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저 외에 친구들은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없지 않게 많이 보이고 솔직히 제가 뭘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막 제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힘든가 봐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배움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못 배우고 계세요? 교수님이 방목형이셔가지고 프로토콜 주시고 이것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이세요. 그렇다고 디렉션을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해봐 하시는데 제가 그걸 잘 팔로우를 못하는 건지 좀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누구든 처음에 이렇게 배움을 받다가 혼자서 공부하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일찍 마셔야 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파고들고 탐구하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친구들도 좀 불안하고 괴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문과가 이과보다 약간 조금 더 괴롭잖아요. 좀 더 뭉뚱그린 걸 하니까. 생물학과보다 아마도 그래도 체육교육, 저희 누나가 체육교육과 출신. 조금 더 그렇게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서로 좀 잘 지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교수님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사실 랩에서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게 한 가지는 대학원뿐만이 아니고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였습니다. 옆에 한 분 가시죠. 네, 저는 질문 먼저 할게요. 박사님께서 아까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는 하드 트레이닝이 필드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면서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캐리님께 딥러닝에서 뭐 타이틀 얘기도 하시고 펀더멘털 파운데이션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딥러닝 엔지니어로서 그런 타이틀이 더 중요한지 실력이 더 중요한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좀 더 저의 컨텍스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4학년 학부생이고요. 근데 학점 다 듣고 그냥 지금 백수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크게 그렇게 보면은 대학원을 같이 그냥 직장을 갈지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원을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레퍼런스 때문인 것 같거든요. 뭐 진짜 그냥 파운데이션 솔직히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고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대학원에서 배운다는 그런 파운데이션들 그냥 뭐 회사 가고 뭐 그렇게 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캐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오픈소스도 너무 많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도 너무 많고 뭐 기토 공유 너무 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실력에 자신이 있으시면 정답은 실력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틀이 내가 실력이 타이틀보다 낫다. 그럼 타이틀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실력보다 타이틀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이틀보다 실력이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실력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CS 쪽에 계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대학원이나 필드나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크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호흡이 좀 다르고 얼마나 펀더멘탈하냐의 차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시는 분야를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빨리 갈게요. 여기 어깨 빠지신 분. 네. 네. 저희가 요거랑 한 개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네, 저 빨리 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석박통합 3년차 대학원생이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아까 영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논문은 계속 읽고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읽을만 한데 계속 자신감 없고 걱정되는 건 특히 스피킹이더라고요. 해외 학회 가거나 막 그러면 또 영어로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한국말보다 말도 안 나오고 계속 머릿속에 하야 되니까 혹시 그런 거에서 영어 스피킹 학문 쪽에서 영어 스피킹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일단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아까 비슷한 질문 있었는데 슬럼프 겪을 때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아까 뭐 놓거나 아니면 빡세게 하거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거잖아요. 멘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저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조언해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치고 나가더라도 좀 나는 원래 이렇게 늦겠거니 원래 남태하고 잘 무너진 사람이고 이렇게 좀 인정하고 늦게 가는 편이고요. 그 전에 영어에 대해서는 시원스쿨인가요?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돼도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한 문장이 되게 두려워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확실해요. 내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거나 디스커션 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영어가 그냥 잘 나와요. 근데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 영어는 뭐 저도 지금 요즘에도 그 고민인데 일반적인 영어 회화하는 거하고 내가 발표 톡 할 때 하는 영어 표현이나 디스커션 할 때 나오는 영어 표현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일반적으로 회화에 자신 없다고 해서 내가 연구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디스커션은 또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또 연습에 달린 것 같고 대학원에 있으면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멘탈 관리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 대학원을 버티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연구를 가끔은 머리에서 잊을 수 있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슬라이드 읽고 제가 책을 썼지만 저한테는 그게 운동이랑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든 자기한테 맞는 거면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를 뭐 한두 가지 이게 뭐 영화 보는 거든 독서든 잠이든 뭐 그런 거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그냥 질문을 쭉 다 듣고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나만 받고 마치기를 선택하십시오. 두 분 중에서. 두 번째. 네,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 두 번째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이미 기존의 답변 중에서 질문을 답해 주신 것 같아서 빠르게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아마 가장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헤어팩스 고등학교 졸업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브라운 대학교를 가려다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외랑 국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대학원을 할지 말지, 국내에 간다면 국내를 갈지 해외를 갈지에 따라서도 그 후에 하는 일이 위치나 그런 거에 영향이 크게 가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태민이는 그 박사 과정을 마치신 후에 국내로 돌아오실지 해외로 아니면 계속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기획 결정을 하시고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디가 낫다 이렇게 아니라 저는 변화를 믿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무조건 배울 게 있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 그게 저희 원칙이어서 저는 서울대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석사까지 했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서 회사에서 다녔고, 그러다가 다시 캐나다에 있었고, 지금은 약간 심심해서 한국으로 돌아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절대적으로 어디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경험할 건데 적절한 시기에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하시는 것도 다 프로모션 아니겠습니까? 혹시 책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내용 있으니까 책 사주시면 좋고 저희가 사인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참고로 이 태리님께서 내일 캐나다 들어가시죠?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들어갔다고 빨리 해주세요. 그 오늘밖에 사인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찬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박수 한번 같이 치고 마실까요? 네, 감사합니다.